아니 그렇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 거면 지금 갑자기 미분양 물량을 갑자기 순식간에 왜 이렇게 막 급증하고 있냐. 예, 지난해까지 공급 부족하던 게 갑자기 그 사이에 뭐 공급이 뭐 융단 폭격을 퍼부은 것도 아닌데 왜 예. 최근에 그 실거래 건수가요. 네. 1000건이 좀 넘었고, 또 금리도 물론 이제 기준금리는 떨어진 게 없는데 약간 정부의 뭐 언지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인해서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네. 좀 부동산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흐름은 어떤 흐름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상승 주식 반전. 투자도 마찬가지만 타임라인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아, 여러분들이 투기꾼이 아니라면 정말 막 이 주식에 단타 매매하듯이 예, 그냥 샀다가 뭐 또 몇 개월 있다가 팔 거 아니면 예, 여전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네. 왜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거는 그냥 이거 일단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먼저 모두에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중에는 뭐 저를 뭐 폭락론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선대인은 뭐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줄창 떨어진다는 이야기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거꾸로 왜 제가 한편으로는 기존에 저를 잘 모르던 사람도 왜 제가 부동산 문제 이야기하면 계속 선대인을 욕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계속 떨어지는다는 이야기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계속 선대인을 눈에 가시처럼 계속 뭐 폭락론자다 뭐 인디언 기우제다 뭐 10년 20년 전부터 떨어진다고 했다 제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좀 제정신 차리시라 미치지 마시라 일상인의 평온한 마음으로 친구의 사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동산도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2008년 그 금융위기 직전에 그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아무도 지금은 그래도 폭락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당시엔 폭락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내서 단기간에 굉장히 이제 큰 베스트셀러가 됐고 실제로 2008년 하반기 내내 6개월 만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때도 서울 집값이 평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25% 이상 6개월 만에 수익 낙하했죠. 그 다음에 2009년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또 가파르게 반등했어요. 거의 떨어졌던 거 6개월 떨어졌던 거에 거의 한 8, 90%를 회복했어요. 서울 집값 기준으로. 네. 근데 제가 그때 2009년 10월에 다시 위험한 경제학이라는 책을 내서 이거 단기적으로 반등하지만 이 집값이 너무 높은 수준이고 그때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양책 그다음에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뭐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에 제로 금리를 채택하면서 그 영향으로 이제 저 단기간에 반등했지만 이게 지속되지 못한다 이거.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계속 하락할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서울 수도권 집값 기준으로 해서 2013년, 2014년까지 하락세 내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진 거고 유명해진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그때 사람들이 잘 못할 때. 근데 이제 제가 2013년에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라는 책을 2013년 하반기에 냈죠. 한 11월쯤 냈는데 그거는 지금 보면 그냥 사실은 제 책은 대체로 집값 전망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정보들을 저는 제공하는 걸 제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 제 인생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부동산 시장에는 집값이 올라야 먹고 사는 세력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건설업계, 부동산업계, 은행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부동산 대출 많이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다 오른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자기네들 부동산 펀드 팔아먹어야 되고 리츠 팔아먹어야 되고 그게 지금 팔다가 지금 뭐 저 PF 부실 사태 나니까 지금 막 굉장히 골머리 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뭐 이거 된다 하면서 막 돈 끌어 썼다가 거기다가 은행들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어째가 대출 많이 해주면 오른다라고 해야 되고 부동산 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그게 엄청난 큰 산업이니까 거기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용역을 받든 등등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뭐 교수들부터 해서 무슨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네들부터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 오르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죠. 오를 때는 그 오르는 이유들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엉터리 논리를 이야기해도.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기준이든 수도권 기준으로 주택 공급은 2010년부터 2014년 한 학기까지 오히려 그때보다 2015년 이후에 주택 가격 상승기 때 공급 물량이 20% 30%씩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주택 공급 부족하다고 그랬죠. 무슨 뭐 예를 들면 절대 물량은 늘어난 게 보이니까 어떤 국지적으로 이런 데 살고 싶어 하는 데는 부족해. 또는 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신축 아파트는 부족해.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근데요, 그게 주택 가격 상승기 때는 그런 레파토리는 늘 나와요. 여러분들이 조금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아시면 2000년대 초중반에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고점을 찍기 전에 나왔던 레파토리들이 약간만 변형돼서 2015년부터 뭐 2021년까지 상승기 때 다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맞죠?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 거면 지금 갑자기 미분양 물량을 갑자기 순식간에 왜 이렇게 막 급증하고 있냐는 거죠. 지난해까지 공급 부족하던 게 갑자기 그 사이에 뭐 공급이 뭐 융단 폭격을 퍼부은 것도 아닌데 왜 미분양은 늘어나고 집값은 왜 떨어지나요? 그러게요.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경제 흐름을 이야기하시면 결국은 유동성 사이클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동성 사이클이 계속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양적 완화와 그 제로금리 수준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됐거든요. 그게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완전히 정말 추가적으로 돈을 걷어들여야 될 시기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질적 완화까지 했고 또다시 제로금리를 하다 보니 그게 이제 거품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흐름을 보셔야 된다고. 근데 유동성 사이클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금리 변동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바뀐 흐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잠깐 반등했지만 그때 이후로 서울 수도권 집값이 2013년, 2014년까지 지수 기준으로 수십 프로 더 떨어진 거거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다고요? 그런데 한번 부동산 시장의 여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에 비해서 주택 수요 연령대 인구인 30대 후반, 40대 전반, 50대 전반 연령대 가구 수가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줄어드는 상태로 가요. 그때보다 더 비중이 적죠. 인구 숫자, 가구 숫자가 적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집값은 2008년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데 그때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집값이 그나마 단기간에 그렇게 반등할 수 있던 이유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해서 그래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를 설사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중에 하기보다는 뭐 하더라도 하반기에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파르게 하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미국 CPI 그러니까 CPI 소비자 지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걸 잘 뜯어보시면 분해해 보시면 최근에 그 CPI 지수가 떨어진 건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그래요, 대체로. 근데 지금 미국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게 주택 그 주거비예요, 주거비. 주거비가 안 떨어져요. 올라가요, 지금. 왜냐하면 이건 제가 지난해는 제가 책에서도 설명했는데
주거비는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6개월마다 조사를 하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행해서 흐름을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라고요. 한동안은.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아니라 주거비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물가가 안정되려면 서비스 물가가 또 안정이 돼야 되는데 서비스 물가에 기반이 드는 건 임금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안정된다기보다 임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경기가 지금 처진다 하는데 사실은 뭐 지난해 4분기 그 경제 성장률도 좋게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이 지난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인가 나온 지표를 보면 실업 청구 수당이 기록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안 늘어요, 이게. 오히려 줄어들어 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임금이 쉽게 떨어지겠냐고요. 그럼 서비스 물가가 빨리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플레가 여러분 뭐 자꾸 일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파르게 안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 조정이 빨리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유동성 사이클이 바뀌어서 이게 미국 연준 입장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10년 넘게 그렇게 초저금리의 유동성 완화를 한 결과 인플레가 막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번엔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연준 금리 기준으로 해서 2% 이하로 떨어지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한국 금리도 그에 맞춰서 크게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그러면 시중금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담보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기에 뭐 정책금리는 1%대도 있었고 2%대가 뭐 평균이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4, 5%대 담보대출이 일반적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이미 코로나 때, 몇십만 호 이상을, 코로나 한 50만 호 이상을, 코로나 때 이미 당겨서 수요를 소진해버렸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경기가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그렇게 빨리 좋아지지는 않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막 사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짧은 질문에 긴 답변을 한 걸 정리를 하면 네.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뭐 흐름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달 오르는 수준의 뭐 변화들은 올 수 있죠. 네. 뭐 당장 그래도 뭐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거나 또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반기 중에는 뭐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심리가 바뀌면서 약간의 뭐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지난 집값 하락 사이클을 보면 이게 하여튼 주택가격 사이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사서 몇 달 만에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그러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그러면 어차피 몇 년 살 집을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잠깐 오르는 그 반등 구간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특히 무리하게 빚내서 들어갔다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2019년에 한 10개월 정도 반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한 4, 5년 정도 이렇게 하락세 내지 약세장에 들어갔는데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한 5년가량은요 계속 큰 흐름에서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하락 사이클도 고점을 어느 쪽에 잡기에 따라서 다른데 서울 강남 지역 같은 경우 2006년 말 2007년 초가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서울 강북 같은 경우는 유타운 바람 불면서 2008년 상반기가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또는 충격이 오고 난 다음에 2009년 10월까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찍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13년, 14년까지는 하락세 내지 조정 기간을 거쳤잖아요. 그러면 그때보다 보세요. 집값이 훨씬 올라 있고 더 중요한 거 이걸 빼먹었구나. 가계부채가 그때에 비하면 2.5배 이상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다 빚내서 집 산 거예요, 사실은. 이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고 인구가 늘어서가 아니라 빚이 늘어나서 그 빚으로 이 높은 집값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 빚은 금리가 높으면 그 빚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지금 둔화됐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니 이런 여건에서 금리는 2008년 이후 하락기보다 더 훨씬 높은 상태를 유지할 텐데, 예, 그 우리가 보통 주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봉우리가 높으면 골도 깊다고. 이런 상황에서 그때 지난 하락기보다 2008년에서 2013년 정도까지의 하락기보다 짧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길면 길었지, 골이 깊으면 더 깊었지, 짧게 끝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 좋겠다.